안녕하세요. 노동훈입니다. 김희윤 아시아경제신문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중개벤처부 김희윤 기자입니다. 대학에서 방송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영화를 전공했습니다. 영화를 전공하셨습니까? 제가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을 개발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검은색 터틀넥에 청바지를 입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리버럴 아츠와 테크놀로지가 결합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당시 한국 섹스피어 연구회에서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가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을 읽고 아이폰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섹스피어 연구회의 책을 사서 읽어봤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이 문장도 하나하나 너무 아름답고 사람의 심리 묘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에 봤던 게 희극이었습니다. 희극은 가벼운 주제로 경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한여름밤의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시에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도 연극을 전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링컨 대통령이 마지막에 암살을 당할 때 연극 공연을 하면서 암살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링컨 당시에 이제 연극계에서는 셀로판지가 개발이 되어서 셀로판지를 비추면 그 불빛이 비치잖아요. 노을이 비친다라든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링컨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링컨 사진이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냐 하면, 당시에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빛을 모아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웃는 것처럼 웃는 모습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무표정한 표정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상이 근엄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진 기술이, 카메라 기술이 이제 점점 발달하면서 멈춰있는 사진이 아니라 영상까지 찍게 되었고, 1960년대에도 국내에서 이제 공중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배경과 음성을 이제 따로 녹음을 했었고요. 그 두 개를 합쳐서 방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두 개를 동시에, 즉 화면과 소리를 같이 녹음하게 되었고, 기존에 화면에 나오셨던 분들이 발음이나 대사를 잘 외우지 못해서 이제 발음까지, 대본까지 잘 하시는 분들이 유명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원주 전원주 씨 잘 아시죠? 그분이 목소리가 좋은 성우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전원주 씨 목소리가 아름다우니까 실물도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원주 씨를 불렀었는데, 실제는 이제 좀 실망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영상에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연극 형태로 보던 것들이 영상으로 많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처럼 영화 산업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님처럼 영화를 전공하신 분들 나타나게 된 거고요. 자, 기자님, 우리 오늘은 어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기자님, 저는 그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영화가 제작되기 전부터 그 설국열차라는 만화책을 봤었거든요. 인간군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봤었고, 영화가 제작된다는 이야기가 들어갈 때부터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주인공이 외국인으로 나와서 좀 소소했던 부분은 있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완성도는 참 좋았던 걸로 제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럼 기자님, 그 봉준호 감독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봉테일이라고 할 정도로 디테일이 굉장히 강한 감독님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머릿속에 완성된 영화가 있어서 본인이 그걸 옮기시려고 이렇게 콘티를 직접 다 그려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시나리오 속에서 굉장히 사소한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화면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뭐 이를테면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형사로 나오는데 소품팀에 송강호가 쓰는 노트는 반드시 농협중앙회에서 받아온 노트를 썼어요. 왜 그러죠? 시골 형사가, 네. 80년대에 시골 형사가 좋은 노트를 쓰면 이상하다는 거죠. 어디서 받은 노트, 이렇게 책처럼 두꺼운 다이어리 같은 노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꼭 받아서 수사하면서 있는 자료로 스크랩 하듯이 네. 모으는데, 그런 디테일들, 그런 사소한 부분, 입는 옷의 무늬라든 신발 밑창의 뭐 상태라든지, 사실 영화 보면서 놓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분은 이미 머릿속에 영화가 다 있으니까 그런 디테일까지 다 신경을 쓰신다는 현장에서의 얘기도 있고. 앞으로 봉준호 감독 영화를 볼 때 처음에 스토리를 봐야 되겠지만, 이제 영화가 재밌어서 두 번, 세 번을 보게 되면 어떤 디테일들이 숨어 있는지를 보는 것도 재미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기생충은 어떤 영화였던 것 같아요? 분명한 어떤 악인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영화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적대적 캐릭터가 등장해서 주인공을 괴롭힌다든가, 뭐 고통스럽게 한다든가, 상황이 어렵게 돌아간다든가, 선인과 악인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야 될 텐데, 두 가족은 모두가 피해를 주지 않고 선량한, 어쨌든 다 좋은 사람들인데 그 가정이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이 극단적으로 치닫는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악인이 없다고 하셨고, 송강호 가족 같은 경우에도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서 화장실 변기 옆에 윗집에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을 잡아갔었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피자 박스 접는 것도 누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이런 식으로 살아갔던 게 아니고, 그래도 본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들이 풍족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나름 화목한 모습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송강호 집안엔 악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성균으로 대표되는 부자 집안은 어땠었나요? 그 집도 식구가 넷인데 거기도 부부관계도 괜찮고 자식들 신경 쓰고 보통은 잘 사는 집에 아버지가 악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성균은 너무 쿨한 거예요. 그 속옷 해프닝 때도 기사를 잘 자를지에 대해서 부인이랑 상의하면서 막 이거 당신 얘기 좀 잘해 뭐 이러면서 원만하게 좀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굉장히 쿨한 한 40대 중반 후반 IT 사업가로 묘사가 되니까 그 집도 다들 착한 거죠. 가족들이 와이프도 그렇고 딸 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속옷 사건은 그 박소담 씨가 일부러 흘려놓은 거죠. 그쵸. 기사 자르려고. 악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기자님 말씀처럼 분명한 악인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가족이 하나 더 있어요. 이성균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가진 자, 뭐 여유 있는 사람들, 또 송강호 가족으로 대표되는 또 어려운 분들 있는데 거기보다 더 밑에가 있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대왕 카스테라 하다가 망했고 되게 유명한 무슨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다가 안 돼서 뭐 사채 쓰다가 쫓기고 개들이 쫓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어떻게 들어와서 살게 되고 햇빛을 못 봐가지고 박명훈 배우의 충격적인 비주얼이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한테는 인상 깊게 남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지 몰랐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거나 하는 데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는 거를 그 가족을 통해서 명확하게 좀 보여준 거 생각이 됩니다. 대왕 카스테라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해서 본인이 어려웠다고 하셨고 예를 들면 이제 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정치색을 띠는 것이 아니고 그 원전 관련된 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정책 이런 것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극복하기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악의는 없어요. 각자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기자님? 사람이 나빠서 그러니까 악인이 막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붙는 게 아니라 이 계층 혹은 또 계급 이미 달라진 생활 양식에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쌓이다 보면 생활 양식에서도 드러나기 마련. 이 영화에서 냄새로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이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홍수 물이 넘쳐가지고 반지하인 기택네 집이 잠기면서 안정적이지 않은 삶이 불안정한 상황에 치달았는데 육체적인 불안정에 정신적인 모욕이 좀 더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주말이라서 일 안 해도 되는 날인데 다들 생일 파티 한다고 인디언 분장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머리 뒤집어 쓰고 떼 앞에 서서 있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의 분노가 극대화되는 그런 지점들 뭐 무수한 문학 작품에서 우발적인 어떤 분노나 표출이 돼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나오지만 여기에서 지하실에 있는 그 부분까지 이제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고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층 간의 구조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생활 양식 차이에서 오는 서로 간의 모의, 뭐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 이해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쪽팔한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더 쉽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제약이 있을 것 같고 사마천이 사기에서 그 영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조를 주제로 한 영화 영린이 개봉되었지만 영린은 이제 용에게 있는 비늘입니다. 그 비늘은 목덜미 아래에 거꾸로 솟아 있어서 누구라도 그 영린을 건드리면 이제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무섭게 변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기생충에서 나왔던 영린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고 몰릴 때까지 몰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자존심, 인간다움이란 기본적인 인격을 건드리는 일이 생겨버리면 사실 이런 비유적인 일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실 영화는 제가 잘 모르고 예전에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볼 때도 한 번에 다 보지 못하고 두 번, 세 번 끊어서 보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로 두 번, 세 번 끊어서 봤습니다. 근데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재미가 있었고 특히 지하 세계를 처음 봤었을 때 박병은 배우님의 그런 이제 몰골을 보고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고 각각의 가족들이 누구 하나 모나고 못된 사람이 없지만 또 이렇게 된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출연시켜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노동훈 TV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